스파이 이야기. 아토믹 스파이 조지 코발. 구소련 핵개발의 숨은 공로자. 소비에트 연방은 1949년 8월 29일 소련 시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세미팔라친스크에서 첫 원자폭탄 실험을 하였다. 이는 1945년 7월 16일 미국이 뉴멕시코주 알라모고르도에서 인류 최초의 원폭 실험 트리니티 테스트에 이어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떨어뜨린 지 겨우 4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한편 세미팔라친스크에서 456회 핵실험으로 인하여 약 150만 명의 인근 주민들이 핵실험 피해를 입었는 바 카자흐스탄 정부는 소련 붕괴 후 국제연합에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만들자는 결의안을 제출, 국제연합이 받아들여 해마다 8월 29일을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로 기리고 있다. 가면을 벗은 아토믹 스파이. 냉전 시기 미소의 첩보 전쟁에서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소련의 스파이 한 명이 있다. 그의 이름은 가면을 벗은 아토믹 스파이 조지 코발이다. 그는 거의 완전 범죄에 가깝게 성공한 스파이로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도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그가 원자폭탄 기밀을 훔친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그의 사후 1년 뒤인 2007년 1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코드명 델마르로 적지에서 활동했던 조지 코발 박사에게 러시아 최고 영예인 러시아 연방의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 러시아에서 스파이의 신원은 너무나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어 전직 KGB 장교였던 푸틴 자신도 지하류 박물관 개관식에서 그의 초상화를 처음 보고 그가 누구냐고 물었을 정도이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이 1940년대 24억 달러, 현재 가치 하나 약 3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한 원자폭탄 제조 기밀을 빼낸 한 스파이에게 공개적으로 국가의 최고상을 추서함으로써 가면에 가려져 왔던 이 스파이의 존재가 이제 세상에 공개되었다. 코발은 당시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의 기밀을 빼냄으로써 구소련의 원자폭탄 제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인물 중에 한 명으로 20세기 최고의 스파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여기 언급되는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아버지이자 미국의 핵물리학자이다. 2023년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은 천재 과학자 오펜하이머의 핵개발 프로젝트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였다.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은 코발을 맨해튼 프로젝트에 침투한 유일한 소비에트 연방 공작원이라고 칭하면서 델마르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코발의 노력은 소련이 원자폭탄을 독자 개발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코발에 대한 훈장수여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 인물들로부터 코발에 관한 일화가 줄을 잇고 있다. 코발의 대학 동창이자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퇴직 물리학자 아놀드 크레미시는 코발은 아주 상냥하고 자애롭고 영리했다고 회고했다. 역시 코발의 동창이자 캘리포니아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선임 물리학자인 스튜어트 블룸은 그는 야구를 잘했다면서 러시아어 악센트는 없었고 유창한 미국식 영어를 구사했다. 그의 신분 증명은 완벽했다고 증언했다. 코발은 어떻게 미국의 원자폭탄 기밀을 훔칠 수 있었을까? 코발은 1910년 구소련 백러시아 민스크에서 미국 아이오와주 수유시로 이주한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자인 목수 아브람 코발과 그의 아내 에델 세니츠키 사이에서 191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녁에 비교적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다. 이곳에서 코발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1929년 15세 나이에 센트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공황이 점점 악화되자 코발의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이주를 준비하였다. 코발 부부는 미국 여권으로 벨라루스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나 소련 당국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스탈린이 1920년대에 설립한 이른바 극동의 유대인 자치구 지역에 머물도록 강요받았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1932년 중국의 헤이룽장과 인접한 소련의 국경 도시이자 유태인 자치주의 수도인 비로비잔에 정착했다. 이후 코발은 1934년 모스크바 멘델레예프 화학기술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5년 만에 우등생으로 졸업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소련군 총참모부 정보국인 지하류의 눈에 띄게 되었다. 지하류는 그의 지적 재능과 완벽한 영어 구사력, 의심받지 않을 미국적 신분을 높이 평가하여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조국 소련을 위해 큰일을 해보자며 어렵지 않게 그를 공작원으로 포섭하였다. 코발은 지하류에 의해 공식 채용되었고 공작기본 교육과 모진 훈련을 이수한 후 코드명 델마르를 부여받았다. 마침내 그는 1940년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잠입하였다.
이때 미국에서 활동 중인 지하류 고정간첩 조직의 도움으로 미국 생활 8년간의 공백 기간 동안 고정간첩이 운영하는 기업체를 통해 경력을 위장하였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도 입학하였다. 서류상 완벽하게 신분 세탁을 하였다. 초기 지하류 공작관들은 그가 화학 무기에 대한 정보를 훔치기를 원했고 그가 군에 입대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손상될 것이라고 반대하였지만 코발은 1941년 완벽한 신분 세탁 차원에서 조국을 위해 몸 바쳐야겠다며 자원 입대하였다. 이에 미육군은 그의 합격력 및 IQ 테스트 결과를 기초로 재능 있는 입대자를 위한 육군 전문 훈련 프로그램에 입학시켜 뉴욕 시립대학에서 엑스레이 관련 기술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여기서 그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에 유리하게 기울어짐에 따라 1944년 초 육군 전문훈련 프로그램은 해산되었고 대부분 참가자는 보병으로 보내어졌다. 그러나 코발은 우수한 성적을 평가받아 원자폭탄 제조 목적으로 미국 전역의 시설에서 미국, 영국 및 캐나다 과학자들로 비밀 조직된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부인 SED 즉 스페셜 엔저니어 디태치먼트에 합류하였다. 코발은 오크리지 국립원자력연구소로 전보되었으며 연구소 내 검색대에서 반출입 물자를 검사하는 방사선 안전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는 1945년 6월 데이튼 인근의 폴로늄 정제 공장들까지 관할하게 됐다. 이곳에서 코발은 거대한 방사능 시설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맡은 건강 물리학 장교 즉 헬스 피직스 오퍼서가 되었다. 후에 FBI 파일에 따르면 그것은 그에게 1급 기밀 허가를 준 것으로 전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다. 한편 코발은 연구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구소 내 많은 비밀을 수집하여 보고하였다. 중요한 것은 그가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과학적 지식이 풍부하여 한두 마디 대화에서도 특수물질의 용도 파악, 중성자를 대량 방출하는 폴로늄, 플루토늄, 우라늄 생산, 레시피와 생산지에 대한 첩보 자료 등 디테일한 고급 정보를 입수하여 적시에 보고했다. 코드명 클라이드로 알려진 소련의 연락망을 통해 코발은 워싱턴 주재, 소련 대사관 무관에게 택배를 보내면 코드 케이블 및 외교 파우치를 통해 모스크바 지하류의 특급 정보를 전달했다. 코발은 1940년부터 1948년까지 스파이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수많은 1급 기밀 문서, 입수 등 혁혁한 성과를 거양하였다. 조지 코발의 스파이 행적은 어떻게 발각되었는가? 1949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카자흐스탄 세미팔라친스크에서 행해진 소련의 첫 핵폭탄 실험이 성공하게 되자 미국은 경악하게 되었고 소련의 핵개발이 정상적인 개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미국과 영국은 소련의 암호문 비밀 연락 수단을 해독하면서 뒤늦게 양국의 스파이들이 활동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에 더하여 소련의 망명 귀순자를 통해 코발이 소련의 간첩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를 내사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FBI는 코발이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소련으로 이주하였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 블라디보스톡 잡지에 게재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의 조사 활동을 사전에 눈치챈 코발은 유럽에 휴가를 가겠다고 이미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곧바로 FBI가 유럽으로 날아가 직접 체포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코발이 소련으로 잽싸게 도망한 이후였다.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하고 공개하면 암호문 해독 사실 등만 밝혀져 미국과 영국은 이 사건을 봉인하였다. 이 당시 독일과 영국 국적을 가진 이론물리학자이자 소련의 공작원으로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부를 소련으로 넘겨 소련의 핵개발에 큰 도움을 준 클라우스 푹스도 간첩 혐의로 체포 연행, 집중신문 끝에 소련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영국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1949년 8월 29일 소련의 첫 원자폭탄 실험 성공은 이듬해 6.25 전쟁 발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소련의 스탈린은 한국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이 핵폭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것이란 확신을 가짐으로써 김일성에게 남침을 승인하였다. 스파이 활동 이후 조지 코발의 삶은 성공적으로 공작 활동을 수행하고 소련으로 무사 귀환한 코발은 지하류의 도움으로 화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모스크바 화학기술대 교수로 일하다 70년대 후반 은퇴했다. 은퇴 이후 코발은 연금으로 어렵게 살다가 소련이 무너진 뒤인 1999년 85세 때 미국의 2차 대전 참전 용사 경력으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됐다. 결국 코발은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2006년 1월 31일 92세의 나이에 자신의 비밀을 무덤으로 가져갔다. 그가 죽기 전 57년 동안 아무도 그가 소련의 영웅인 아토믹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러시아 정부는 2007년이 되어서야 그의 스파이 공적을 기려 영웅 칭호를 수여하였다. 이 밖에도 러시아 내부에서
코발의 존재는 2002년 지하류와 원자폭탄이란 책이 출판되면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책은 코발을 암호명으로만 지칭하면서 방첩 기관의 그물망을 빠져나간 극히 드문 스파이 중에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코발은 미국의 맨하튼 프로젝트의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참여하여 핵폭탄 기밀을 훔쳐 소련에 넘긴 물리학자이자 이중 간첩인 클라우스 푹스의 버금가는 구소련의 스파이였다. 우리의 교훈은? 그러면 북한은 과연 성공적 핵개발을 위해 어떤 공작을 수행하였을까? 장기간에 걸친 북한의 핵개발도 첨단 과학기술 분야 북한 스파이들의 숨겨진 첩보활동이 녹아난 결과일 것이다. 반면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대응에 대한 정보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첩보를 정확히 입수 분석했다면 그 대응 정책도 마련하여 실행해야 했음이 마땅하다. 끝으로 인간의 역사에서 첩보 행위만큼은 철저히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코발과 같이 신분을 위장하여 전 세계 각계각처뿐만 아니라 우리 정보기관 등 사회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잠입 침투한 북한의 두더지들이 지금도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스파이 전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국가의 방첩 및 정보 수집 역량이 부족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 된다.